언니 이리 와서 이거 좀 봐봐. 이 사진 속 아기들 우리 맞지? 40년 동안 평범하게 살아온 쌍둥이 자매. 그런데 어느 날 낡은 기차역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1985년 새벽 기차역에서 발견된 신생아 쌍둥이. 그리고 같은 날 실종된 여고생 한 명. 너희, 혜진이와 똑같이 생겼구나. 퇴직 형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40년 전 비밀의 문을 열었습니다. 버려진 아이였을까요? 아니면 지켜진 아이였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두 자매가 찾아 나선 잊혀진 엄마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사진관,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스튜디오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소영은 오늘도 어김없이 카메라 렌즈를 닦으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진관 문패에는 소영사진관이라는 글씨가 반듯하게 새겨져 있었죠. 40대 초반의 소영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 덕분에 동네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진사였습니다. 언니, 문 열었어? 문이 열리면서 쌍둥이 동생 한소민이 들어왔습니다. 소영과 똑같은 얼굴이지만 소민의 표정에는 늘 피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온 모양이었죠. 응, 막 열었어. 밤샘 근무 힘들었지? 소영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소민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언니, 저기 미안한데. 소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소영은 이미 무슨 말이 나올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도 월세가 조금 부족해서 3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소영은 아무 말 없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세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뿐이잖아. 소영이 건넨 돈을 받으면서 소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두 자매는 태어날 때부터 서로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도 친척도 없었으니까요. 언니는 항상 나한테만 주기만 해. 미안해. 아니야. 내가 힘들 때 내가 돕는 거지. 우리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 하지만 소민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늘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같은 얼굴로 태어났는데 왜 언니는 안정적이고 소민은 늘 허덕이는지 소민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두 자매의 과거는 늘 안개처럼 흐릿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것, 그리고 40년 전 새벽 기차역에서 발견되었다는 것. 고아원 원장이 들려준 이야기는 늘 똑같았습니다. 너희는 새벽 기차역 대합실에서 발견된 쌍둥이 아기들이란다. 아마 누군가 사정이 있어서 너희를 그곳에 두고 간 거겠지. 그 말은 40년 동안 자매의 가슴속 깊은 곳을 건드리는 가시였습니다. 왜 버려졌을까? 부모는 누구일까? 지금은 어디 있을까?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알아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언니, 나 먼저 갈게. 오후에 또 다른 아르바이트 있어. 소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영은 동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쯤 소민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죠. 소민이 나간 후 소영은 사진관 구석에 쌓여있던 오래된 박스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안에는 지난 수십 년간 찍었던 사진 필름들과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하나 꺼내서 정리하던 중 소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기차역 대합실이었습니다. 색이 바랜 나무 벤치,
희미한 조명, 그리고 벤치 위에 놓인 작은 보따리 같은 것.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본 소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보따리 안에 흐릿하게 보이는 것은 아기 2명이었습니다. 쌍둥이처럼 보였죠. 이게 뭐지? 소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3월 12일 역 2번 대합실. 1985년 3월. 고아원 원장이 말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소영과 소민이 발견된 때가 정확히 1985년 3월이었습니다. 설마 이게 우리? 소영은 사진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가슴속에서 무언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질문들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누가 이 사진을 찍었을까? 왜 사진관에 이런 사진이 있을까? 그리고 저 아기들이 정말 소영과 소민일까? 평범했던 일상이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강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갈망이 밀려왔습니다. 소민한테 이 사진을 보여줘야 할까? 소영은 망설였습니다. 소민은 감정 기복이 심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두 사람의 과거였습니다. 숨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그날 저녁 소영은 소민을 불러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소민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야? 나도 몰라. 오늘 정리하다가 발견했어. 두 자매는 한참 동안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그날 밤 누군가 기차역에 두 아기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진실의 조각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난 겁니다. 평화롭던 일상의 균열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영은 그 흑백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이미지가 맴돌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죠. 소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자꾸만 그 사진 속 아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진관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언니, 언니. 소민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손에는 스마트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소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언니 미쳤어. 정말 큰일 났어. 이거 좀 봐. 소민이 스마트폰 화면을 소영 앞으로 들이댔습니다. 화면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기차역 미스터리 사건 모음이었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화면을 내리며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게시글 중간쯤에 오래된 전단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1985년 실종 여고생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죠. 노란색으로 바랜 종이, 흐릿한 인쇄 상태, 그리고 전단지 한가운데 여고생의 얼굴 사진이 있었습니다. 소영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전단지 속 여고생의 얼굴은 놀라울 만큼 소영과 소민을 닮아 있었습니다.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입술 모양.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봤지? 우리랑 똑같잖아. 소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영은 말없이 화면을 계속 내렸습니다. 게시글 작성자가 남긴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1985년 역에서 실종된 여고생 장혜진. 당시 17세. 교복을 입은 채 3월 12일 새벽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끝내 발견되지 않았음. 흥미로운 점은 장혜진이 실종된 바로 그날 새벽 같은 역 2번 대합실에서 신생아 쌍둥이가 발견되었다는 것. 두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 당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소영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소민이 황급히 받쳐 잡았습니다. 언니, 이게 우리 얘기야. 틀림없어. 아니야, 아직 확실한 건. 무슨 확실한 게 더 필요해? 날짜도 똑같고, 장소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잖아. 소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소영은 동생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영 자신도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스마트폰을 사이에 두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전단지 속 여고생 장혜진. 그 이름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언니, 혹시 우리 엄마가 이 사람일까? 소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부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온기. 그런데 지금 눈앞에 그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단정 지을 수 없어. 소영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언니는 왜 그래? 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야.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 소영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 장혜진이 두 사람의 엄마라면 왜 실종된 걸까? 왜 쌍둥이를 기차역에 남겨두고 사라진 걸까? 가리고 지금은 어디 있는 걸까? 소민은 다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게시글 아래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사건 진짜 미스터리임. 당시 경찰도 제대로 수사 안 했다던데. 여고생이 애를 낳고 버린 거 아닐까? 아니면 유괴당한 건지도. 너무 무섭다. 댓글을 읽던 소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언니, 사람들이 막 추측하고 있어. 우리 엄마를 함부로. 소민아, 진정해. 아직 우리 엄마인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소영의 심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 그 날짜, 그 장소,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쳐 있었죠. 언니, 우리 이 사람 찾아봐야 해. 장혜진이 누군지, 왜 실종됐는지, 진짜 우리 엄마가 맞는지. 소민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소영은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알고 나면 더 아플 것 같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소민아, 만약에 알고 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면 어떡해? 그래도 알아야 해. 40년 동안 우리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잖아. 이제라도 알아야 한다고. 소민의 말이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뿌리 없는 나무처럼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뿌리를 찾을 기회가 온 겁니다. 알았어. 우리 같이 찾아보자.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민의 얼굴에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두 자매는 온라인으로 1985년 역실종 사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 커뮤니티 게시글, 당시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증언까지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면서 두 사람의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장혜진, 1968년생, 당시 17세 여고생, 실종 당일 교복을 입고 집을 나섰으나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기록. 가족들은 한동안 찾아다녔지만 결국 포기했다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목격 장소가 여기였다는 정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 확실해. 장혜진이 우리 엄마야. 소민이 단언했습니다. 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죠. 평화로웠던 일상의 균열은 이제 더 이상 작은 금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넓은 틈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40년 전 감춰진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과 소민은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1985년 사건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죠. 구청 민원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40년 전 자료요? 그건 지금 보관 창고에 있을 텐데 사실 곧 폐기 예정이라서요. 폐기요? 언제요? 소민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필요한 서류 정리하고 나머지는 다 폐기하기로 했어요. 제발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소영이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직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창고가 정말 엉망이라 찾기 힘들 거예요. 각오하세요. 직원의 말대로 지하 창고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서류 박스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1985년 3월 자료를 찾아야 해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박스를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출생신고서, 전입신고서, 각종 민원 서류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흘렀습니다. 손은 온통 먼지투성이가 되었고 옷도 더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니 여기. 소민이 소리쳤습니다. 소민이 꺼낸 박스에는 1985년 3월 6일 아동 관련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영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박스 안에는 낡은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란색으로 변한 종이, 타자기로 쳐진 글씨, 그리고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6기 아동 발견 보고서. 소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민은 숨을 죽이고 언니 옆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소영이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발견 일시 1985년 3월 12일 새벽 3시 12분. 발견 장소역 2번 대합실 나무 벤치 위. 발견 당시 상황 영무원 최만수가 순찰 중 신생아 울음소리를 듣고 발견. 쌍둥이 여아로 추정. 보따리에 쌓여 있었으며 건강 상태 양호. 특이사항 발견 약 30분 전 같은 역에서 여고생 실종 신고 접수됨. 실종자 이름 장혜진 17세. 두 사건의 시간적 근접성으로 인해 연관성 조사 필요. 마지막 줄을 읽은 소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발견된 시간이 새벽 3시 12분이고 장혜진이 실종 신고된 게 그보다 30분 전이라는 거잖아. 소영은 서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그 여고생이. 소민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소영은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넘겼습니다. 추가 조사 기록이 있었습니다. 후속 조사 장혜진 가족 면담 결과 실종 당일 장혜진이 누군가와 만나러 간다고 했다는 진술 확보. 하지만 상대방 신원 파악 안 됨. 6기 아동과의 연관성은 명확한 증거 부족으로 확정 불가. 사건 종결. 사건 종결이라고? 소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렇게 명백한데 왜 조사를 안 한 거야? 왜? 소민아, 진정해. 아마 당시에는 증거가 부족했던 거겠지. 하지만 소영도 화가 났습니다. 40년 전 경찰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6기 아동으로 처리하고 장혜진 실종 사건도 미제로 남겨둔 채 묻어버렸던 겁니다. 아직 확인이 아니야. 소영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뭐, 언니 아직도 그래? 이 정도면 확실하잖아. 확실하지 않아. 생각해봐. 진짜 장혜진이 우리 엄마라면 왜 버렸겠어? 17살 여고생이 쌍둥이를 낳고 기차역에 버리고 사라진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소영의 말에 소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단순히 버린 게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었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 더 조사해야지.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을 찾아가는 거야. 소영이 서류하단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담당 경찰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담당 경사 오명수. 오명수 지금은 퇴직했겠지? 아마 그럴 거야. 40년 전이니까. 근데 찾을 수는 있을 거야. 두 자매는 서류를 복사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구청 민원실 직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언니, 이 오명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 경찰서에 가면 퇴직자 연락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쉽게 알려줄까? 모르지. 일단 가보자. 두 사람은 관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민원실 경찰관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인생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40년 전 유기 아동 사건이고 저희가 바로 그 아이들이었어요. 소영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경찰관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어서 건넸습니다. 오명수 전 경사님은 지금 구에 사세요. 전화번호는 이거고요. 근데 제가 미리 연락은 못 드려요. 직접 전화하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민이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를 나와 곧바로 오명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소영과 소민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0대로 들리는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명수 전 경사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희는 1985년 역에서 발견된 유기 아동입니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았습니까? 구청 서류와 경찰서를 통해서요. 저희 과거에 대해 알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명수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나왔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시죠. 주소 알려드릴 테니 내일 오후에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영과 소민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40년 전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소영과 소민은 오명수가 사는 구빌라 앞에 섰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이었고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 302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었고 흰 머리카락이 성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오명수는 두 사람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에 쥔 문고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너희 혜진이와 똑같이 생겼구나. 오명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들어오게. 오명수는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작은 거실에는 오래된 소파와 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명수의 젊은 시절 경찰 제복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소영과 소민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명수는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40년 만이군. 그때 내가 너희를 안아봤었지. 아주 작고 연약한 아기들이었어. 저희가 장혜진의 딸인가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명수는 대답 대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희 40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소민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오명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사건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 왜요? 왜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요? 소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오명수는 손을 들어 진정시켰습니다. 그때 혜진이의 실종은 단순 실종이 아니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오명수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지나갔습니다. 혜진이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어. 그날 밤 역에 왔을 때 혜진이는 엄청나게 겁에 질려 있었다고 했어. 누가 쫓았는데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나. 당시에도 제대로 조사가 안 됐어. 오명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왜 조사를 안 했어요? 명백하게 연관이 있는 사건인데. 소민이 소리쳤습니다. 오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에서 압력이 있었어. 사건을 조용히 묻으라고 했지. 나도 젊은 경찰이었고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어. 압력이요? 누가요? 그건 말할 수 없네. 오명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영과 소민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형사님, 제발이요. 저희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소영이 애원했습니다. 오명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오명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이는 그날 이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고 아무 흔적도 없었지.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그럼 지금 어디 있는 건가요? 살아있나요? 소민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오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네. 하지만 내 생각엔. 오명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는 듯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내 생각엔 뭔데요? 제발 끝까지 말씀해 주세요. 소민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명수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게.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어. 형사님, 듣게. 이 사건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해.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건드리면 안 되는 사건이야. 오명수의 눈빛이 심각했습니다. 소영은 오명수의 표정에서 진짜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형사님도 무서운 거예요? 40년이 지난 지금도? 소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더 크게 열어젖힐 뿐이었습니다. 제발 부탁이네. 더 이상 파고들지 마. 너희 엄마가 무슨 일을 겪었든 그건 이미 끝난 일이야. 너희는 그냥 살아남은 거야.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 소민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영이 소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자, 소민아. 두 사람은 빌라를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소민이 폭발했습니다. 언니, 이젠 알겠지? 뭔가 숨기고 있어. 형사까지 무서워하잖아. 나도 알아. 근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더 파고들어야지. 우리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 끝까지 알아내야 한다고. 소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소영은 동생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영 자신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소민아,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닐까? 형사님 말처럼 위험할 수도 있어. 언니는 겁쟁이야.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아? 알고 싶지. 근데 우리 안전도 중요하잖아. 두 자매는 처음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소민은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고 싶었고 소영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계속 찾을 거야. 언니가 도와주든 말든. 소민이 쏘아붙이고
먼저 걸어갔습니다. 소영은 한숨을 쉬며 뒤따랐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사진관에서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밤 11시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닥. 유리에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소영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밖을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리창에 작은 쪽지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소영은 문을 열고 쪽지를 떼어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그만 찾아. 그때처럼 또 사라지고 싶지 않으면. 소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자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급히 소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민아, 지금 당장 사진관으로 와. 큰일 났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숨기려는 자와 찾으려는 자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소민이 사진관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소영이 쪽지를 보여주자 소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엄마 찾는데 왜 위협을 해? 소민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소영은 쪽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소민아, 이건 심각해.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야. 형사님 말이 맞았어. 위험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어쩌라고? 여기서 멈추라는 거야? 일단 진정하고 생각 좀 해보자. 경찰에 신고하는 게. 경찰? 40년 전에도 제대로 수사 안 한 경찰한테? 언니 정신 차려. 소민이 소리쳤습니다. 소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온도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민아, 제발. 우리 안전이 우선이야. 언니는 물러서. 나는 끝까지 갈 거야. 소민은 그렇게 말하고 사진관을 나가버렸습니다. 쾅!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소영은 빈 사진관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소민은 소영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이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소민은 받지 않았습니다. 소영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오후 소민은 혼자 역으로 향했습니다. 40년 전 자매가 발견된 그곳, 그리고 엄마 장혜진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곳이었죠. 하지만 현재 역은 폐역이 되어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낡은 철조망이 역 입구를 막고 있었고 곳곳에 출입금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민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철조망 사이로 몸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역사 안은 으스스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고 먼지가 공중에 날렸습니다. 천장에서는 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벽에는 낙서와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소민은 스마트폰 손전등을 켜고 2번 대합실을 찾아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는데 발밑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쥐였습니다. 소민은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2번 대합실이라고 적힌 낡은 팻말을 발견했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소민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쾅! 쾅! 문고리를 내리쳤습니다. 두세 번째 시도 끝에 문고리가 부러졌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대합실 안은 더 음산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벤치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깨진 자판기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가득했고 바닥에는 낙엽과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소민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구석구석을 비쳤습니다. 그때 벽 한쪽에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소민은 숨을 죽이고 가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학생 가방이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1980년대 스타일의 책가방이었죠. 그리고 가방 옆면에 매직펜으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혜진. 소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이곳에 있었던 가방. 엄마의 가방이었습니다. 소민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교과서 몇 권과 공책, 그리고 낡은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장혜진의 학생증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소녀는 정말 소민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엄마. 소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의 흔적을 만진 순간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닿은 엄마의 존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휙. 뒤에서 누군가 소민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동시에 팔이 소민의 몸을 꽉 조였습니다. 소민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온 거야, 혜진아? 귓가에서 늙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소민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소민은 공포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혜진이가 아니에요. 소민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남자의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민은 그 틈을 타 앞으로 뛰쳐나가 돌아봤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무섭도록 날카로웠습니다. 누구세요? 왜 절 붙잡은 거예요? 소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소민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 혜진이 딸이구나. 쌍둥이 중 한 명. 어떻게 아세요? 나는 최만수야. 40년 전 이 역에서 영무원으로 일했지. 그날 밤 너희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나야. 소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구청 서류에 나와 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아저씨가 우리를 구해준 거예요? 최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구한 게 아니야. 그냥 발견했을 뿐이지. 무슨 말씀이세요? 혜진이는 내가 지키려 했어. 최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 그 아이는 이미 뭐라고요? 소민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최만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잊어라. 그냥 잊고 살아. 알면 더 고통스러울 뿐이야. 뭘 잊어요?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소민이 소리쳤지만 최만수는 돌아서서 도망치듯 대합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소민은 쫓아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저씨, 돌아와요. 제발. 하지만 최만수의 발소리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민은 차갑고 어두운 대합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소민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엄마의 가방을 꽉 안고 40년 전 이곳에서 버려진 아기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려움, 슬픔, 분노, 외로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어요? 소민의 울음소리만이 텅 빈 대합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깨진 창문을 흔들었고 어둠은 점점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민은 사진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죠. 소영은 동생을 보자마자 달려가 안았습니다. 소민아, 어디 갔었어? 밤새 연락도 안 되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소민은 언니의 품에 안긴 채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울던 소민이 역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최만수를 만난 것, 엄마의 가방을 발견한 것,
그리고 최만수가 남긴 의미심장한 말들까지. 엄마는 이미 뭐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소영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최만수의 말은 명백히 장혜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 찾아야 해. 살아있는지 아니면. 소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영은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았어. 우리 같이 찾자. 이번엔 내가 도와줄게. 소영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혼자 위험한 곳까지 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두 자매는 장혜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소영은 1985년 당시 역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동네 주민센터를 통해 몇 명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당시 역 앞 슈퍼를 운영했던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80대 후반의 할머니는 소영과 소민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너희 혜진이 얼굴이구나. 할머니, 장혜진을 아세요? 알지. 우리 슈퍼에 자주 왔었어. 착한 아이였는데. 할머니의 얼굴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잘 모른다.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졌어. 그때 소문이 많았는데. 무슨 소문이요? 그건 내가 말하기 그렇네. 이미 지난 일이니까.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소민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발이요. 저희가 혜진이 딸들이에요. 엄마에 대해 알고 싶어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때 혜진이는 배가 나와 있었어. 임신한 거였지. 소영과 소민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근데 혜진이는 아직 고등학생이었잖아요. 어떻게 누군가에게 속은 거야. 그 아이는 순진했거든. 착하고 말도 잘 듣는 학생이었는데 나쁜 사람을 만난 거지. 할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그건 나도 몰라. 혜진이가 아무한테도 말 안 했으니까. 근데 분명한 건 그 사람이 혜진이를 쫓았다는 거야. 쫓았다고요? 응. 그날 밤 혜진이가 역으로 도망가는 걸 봤어. 뭔가 엄청 무서워하는 표정이었어.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 소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7살 여고생이 임신한 채 누군가에게 쫓겨 역으로 도망갔다는 얘기였습니다. 할머니, 그 후로 혜진이 못 봤어요? 못 봤지. 그날 이후로 완전히 사라졌어. 경찰도 찾지 못했고. 두 자매는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소민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소영도 눈물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고작 17살에 임신을 하고 쫓기면서도 아이들을 지키려 했던 엄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두 사람은 다음으로 당시 역 근처 음식점 주인이었던 김철수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말하고 싶지 않네. 이미 오래전 일이야. 할아버지, 제발이요. 저희 엄마예요. 소민이 애원했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네. 할아버지는 문을 닫았습니다. 소영과 소민은 허탈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몇 군데를 더 찾아다녔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역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당시 역 청소부로 일했던 이영숙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보자 놀라면서도 안으로 들였습니다. 앉거라.
너희 얘기 들었어. 혜진이 딸들이라며? 네, 맞아요. 참 불쌍한 아이들이구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에 대해 알려주세요. 소영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이는 누군가에게 속아서 아이를 임신했었지. 그날 역에서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어. 나도 봤어. 혜진이가 배를 감싸고 뛰어오는 걸. 소영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이었나? 소영이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너희가 혜진이가 지키려던 아이들이야. 쌍둥이였어. 혜진이는 너희를 안전한 곳에 두고 떠나려 했던 거야. 떠나다니요? 어디로요?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혜진이는 분명 계획이 있었어. 아이들만은 지키겠다는 의지가 보였거든. 두 자매는 다시 역폐역으로 향했습니다. 낮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음산한 분위기는 변함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대합실로 들어갔습니다. 언니, 여기가 우리가 버려진 곳이야. 버려진 게 아니야. 엄마가 우리를 지킨 곳이지. 소영의 말에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대합실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또 다른 흔적이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소영이 오래된 벤치 아래를 들여다보는데 무언가 끼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꺼내보니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소민아, 이것 봐. 공책 표지에는 일기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란에는 장혜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소영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세월에 바래고 찢어진 페이지들. 하지만 글씨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1985년 3월 12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장혜진이 실종된 날이었습니다.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역으로 간다. 쌍둥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일기장을 든 소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미는 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장혜진의 일기장을 발견한 다음 날 소영과 소미는 사진관에서 일기장을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40년 전 17살 소녀가 남긴 마지막 기록. 그 안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쌍둥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쌍둥이라는 사실을 숨겨야 했을까요? 오후 3시쯤 사진관 문이 열렸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드는 순간 놀랐습니다. 퇴직 형사 오명수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들어와도 되겠나? 오명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소영은 황급히 의자를 내주었습니다. 형사님, 무슨 일이세요? 소민도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오명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뤘네. 너희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저희 때문에요? 그래. 4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뒀던 것들이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왔어. 소영과 소미는 숨을 죽였습니다. 오명수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번엔 위험하다고만 했는데 사실 내가 겁쟁이였어. 40년 전에도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겁쟁이였고 지금까지도 침묵한 겁쟁이였지. 형사님, 이제 말할게. 그날 혜진이를 쫓던 사람이 누군지. 소민이 의자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오명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그 당시 역장을 맡고 있던 남자였어. 이름은 이중호. 역장이요? 소영이 되물었습니다. 오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중호는 당시 40대였고 결혼한 사람이었어. 근데 혜진이한테 접근했지. 순진한 고등학생을 유혹한 거야. 소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인간이 우리 엄마를. 그래. 혜진이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나서 이중호는 돌변했어. 혜진이를 협박하고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지. 근데 혜진이는 거부했어. 오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혜진이는 이중호에게서 도망쳐 역으로 왔어. 아이들을 낳아서 안전한 곳에 두고 자기는 멀리 떠나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뭐예요? 소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오명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중호가 끝까지 쫓아왔어. 역 안까지.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혜진이는 사라졌어. 사라졌다는 게 그럼 살해당한 건가요? 소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명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고, 하지만 상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았지. 나는 수사하려고 했어. 근데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 왜요? 왜 수사를 막은 거예요? 이중호 집안이 그 지역에서 힘이 있었거든. 정치인 친척도 있었고, 그래서 사건을 덮어버린 거야. 혜진이는 그냥 가출 소녀로 처리되었고, 너희는 유기 아동으로 기록됐지. 소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40년 전 부패한 권력이 17살 소녀의 목숨을 짓밟았다는 얘기였습니다. 형사님, 그 이중호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오명수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살고 있어. 몇 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지금은 거동이 불편하다고 들었어. 소민이 쪽지를 낚아챘습니다. 가야 해. 언니, 지금 당장 가자. 소민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우리 엄마를 죽인 인간이 멀쩡히 살아있다는데? 소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오명수가 말했습니다. 가되 조심해라. 그 사람은 여전히 위험할 수 있어. 두 자매는 오명수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주소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한 빌라였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302호라고 했지? 소영이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한참을 기다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70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중호였습니다. 이중호는 두 사람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휠체어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혜진이?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소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혜진의 딸이에요. 이중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딸 쌍둥이. 왜요? 놀랐어요? 당신이 죽이려던 아이들이 살아서 당신 앞에 나타나서? 소민이 쏘아붙였습니다. 이중호는 휠체어를 뒤로 빼려 했지만 소민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소영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나가라고. 이중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자매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이중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제대로 말해요. 왜 17살 여고생을 유혹했어요? 왜 임신시키고 버렸어요? 소민이 소리쳤습니다. 이중호는 머리를 감췄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니다. 뭐라고요? 소영이 되물었습니다. 이중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어. 내가 아니야. 거짓말 마세요. 형사님한테 다 들었어요.
하지만 이중호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이를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다고. 근데 그 애가 다른 남자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았을 때 미쳐버릴 것 같았어. 그의 목소리는 비틀려 있었습니다. 소영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중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비겁한 남자라는 걸. 당신이 아버지예요. 인정하세요.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중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그래서 너희를 버려야 했어. 그래야 혜진이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 혜진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당신 때문에. 소영이 외쳤습니다. 이중호는 머리를 감싸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올 줄 알았어. 아이들만 없으면 돌아올 줄 알았다고. 그 울음소리는 40년 전 비극의 그림자를 끌어올렸습니다. 소미는 주저앉아 울었고 소영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최후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진실과의 마주침이었습니다. 이중호의 집을 나온 두 자매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무거운 진실을 마주한 후에 침묵이었죠. 소미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는 결국 어떻게 된 거야? 소영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몰랐습니다. 이중호는 끝까지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다시 오명수를 찾아갔습니다. 오명수는 두 사람이 이중호를 만나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한테서는 진실을 들을 수 없었을 거야.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형사님, 그럼 우리 엄마는 정말 돌아가신 건가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수사를 하면서 들은 얘기가 있어. 영무원 최만수가 그날 밤 이상한 것을 목격했다고 했지. 뭘 목격했는데요? 이중호가 역 뒤편으로 무언가를 끌고 가는 걸 봤대. 하지만 그것도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서 수사가 중단됐어. 소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영은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역 뒤편이요? 거기 뭐가 있는데요? 옛날 공동묘지가 있었어. 지금은 거의 방치된 상태지만.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언니, 가보자. 소민이 말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명수는 두 사람에게 묘지로 가는 길을 알려줬습니다. 역폐역 뒤편으로 돌아가면 작은 언덕이 있고 그곳에 오래된 묘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과 소민은 폐역으로 향했습니다. 역사를 지나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란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자 작은 언덕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묘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대부분 주인 없는 무연고 묘였습니다. 비석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글씨는 흐릿했습니다. 언니, 어디서부터 찾아야 해? 하나씩 보자. 두 사람은 묘비를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비석들, 읽을 수 없는 이름들, 잊혀진 사람들의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소영이 언덕 한쪽 구석에 서서 멈췄습니다. 다른 묘비들보다 조금 더 작은 비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영은 무릎을 꿇고 이끼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글씨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장혜진. 소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민이 달려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석을 완전히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글씨를 읽었습니다. 장혜진 1968-1985. 두 아이를 사랑했던 엄마. 소민은 비석 앞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엄마의 무덤이었습니다. 소영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석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왜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나요? 소민의 울음소리가 조용한 묘지에 퍼졌습니다. 소영은 동생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버려진 게 아니야. 소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지키려 했던 거야. 17살밖에 안 됐는데 쌍둥이를 낳아서 안전한 곳에 두고 자기는 우리를 위해. 소영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혜진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중호에게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홀로 맞섰던 겁니다.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소민이 흐느꼈습니다. 소영은 비석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 왔어요. 40년 걸렸지만 엄마 찾았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잘 자랐어요. 힘들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았어요. 엄마가 지켜준 생명이니까. 두 자매는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진정으로 연결된 건 이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자매이자 같은 엄마의 사랑을 받은 딸들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소영이 일어났습니다. 소민아, 우리 엄마 무덤 정리하자. 제대로 된 비석도 세워주고. 응, 그래야지. 두 사람은 묘지 주변에 풀을 뽑고 비석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꺾은 야생화를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요.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요. 소민이 말했습니다. 소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묘지를 나와 다시 폐역 앞으로 왔습니다. 40년 전 자매가 발견된 바로 그 기차역이었습니다. 지금은 폐역이 되어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인생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소민이 물었습니다. 소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지. 진짜 우리 인생을. 새로 시작? 응. 40년 동안 우린 뿌리 없이 살았잖아. 근데 이제 알았어. 우리 엄마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소민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이제 우리 행복해질까? 소영은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응. 엄마가 그렇게 원했을 거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엄마한테 보답하는 길이야. 두 자매는 서로를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몰랐던 진실, 상처, 그리고 서로의 존재. 모든 것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자매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받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소민아, 우리 엄마 이름으로 장학금 만들까?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는. 좋은 생각이야, 언니. 엄마가 살지 못한 인생을 다른 아이들이 살 수 있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기차역을 뒤로 했습니다. 폐역의 낡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40년 전 그날 밤의 비극을 간직한 채로. 하지만 자매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았고 엄마의 사랑을 확인했으며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언니, 저기 봐. 소민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보고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엄마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두 사람은 햇살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치 40년 동안 그들을 기다리던 긴 터널 속 어둠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이제 밝은 빛이 앞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장혜진의 딸들로서, 그리고
서로의 자매로서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실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